혼인신고를 하루 앞둔 어느 새벽 신부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방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복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인신고 하루 전에 짐 싸들고 사라지고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단 무서워서 도망갔지 뭐. 역시 도시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절망적인 순간 사채업자 박만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의. 아니면 경매 들어간다. 하지만 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불공정 조항이 많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연과 행운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숨겨진 비밀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른 아침 산골 마을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경운기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지만 곧 따뜻해질 봄날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가영은 허리를 깊숙이 굽힌 채 호미로 고랑을 정성스럽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3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밭일이 서툴지 않았죠. 손끝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여자치고는 제법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물은 제가 떠올게요. 가영이 일어서며 말하자 최복래는 거친 손으로 옷을 툴툴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도시 아가씨 손에 흙 묻히는 거 싫을 텐데 체면 차리지 말고. 복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복래의 모습은 마치 이 땅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듯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굵은 손마디는 평생 고생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운동회 때 멍석 깔아봤어요. 손에 흙 묻는 게 싫지 않습니다. 복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투정부터 시작한다는 게 복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저 고추밭 김매기도 해보겠다 아니가? 복래가 턱으로 가리킨 곳은 제법 넓은 고추밭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서 하루 종일 매달려도 다 끝내기 어려워 보였죠. 네, 해보겠습니다. 가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자 복래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도시 여자들이라면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마을회관 앞에서는 새마을 금고 깃발이 바람에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물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최대성이 내렸습니다. 39의 나이답지 않게 어깨가 구부정한 채로 야간 화물을 내려놓고 있었죠. 밤새 운전한 탓에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대성은 트럭에서 짐을 다 내린 뒤 어머니와 가영이 있는 밭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에서 피로가 역력히 느껴졌지만 가영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차나 한잔 하실까요? 대성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찬장에서 약초를 꺼내는 복래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모자가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영도 함께 앉아 차를 받아 마셨는데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맛이 참 좋네요.
가영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오미자하고 대추, 감초 우린 거야. 몸에 좋다. 복래가 투박하게 대답했지만 가영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래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몰래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우리 집안이 예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선옥이 시집갈 때도 변변히 못 챙겨줬는데. 복래는 큰딸 선옥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남들처럼 성대하게 치르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결혼이니 더욱 신경이 쓰였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장댁 박씨 할머니가 늘 뒷담화를 즐기는 터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거든요. 한편 가영은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보다 손이 먼저구나. 좋아. 천천히 스며들어 보자. 가영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시골 생활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기억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소박한 일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복래의 경계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도시 여자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대성은 차를 마시며 가영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밭일을 하느라 조금 지쳐 보이긴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처음 가영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몇 달 전 읍내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가영은 다른 도시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 다음 주에 하자. 어머니가 경로당 보일러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고. 복래가 대성의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체면은 있어야지. 예단, 예물, 자리값. 최소한은 해야 한다. 복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절실했죠. 특히 아들의 결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집안들처럼 번듯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금반지 하나, 한복 한 벌, 그리고 패백 준비. 이 정도는 해야 시집 오는 게 아니라 구걸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겠나. 복래의 말에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화물차 할부금도 밀려 있는데 결혼 비용까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움찔했습니다. 결국 돈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지만 난 피하지 않겠어. 가영에게는 복래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당장 털어놓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했죠. 먼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그 다음의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복래 역시 잠자리에 들기 전 가영의 방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선 며느리였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날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가영은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부산 지역 번호였습니다. 윤 과장님 아니, 윤 상무님 댁 소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어본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집행과 이사회 소집건도 있어서요. 가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숨기고 떠나온 세계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죠. 창밖에서는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죠. 여기는 산골 마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영의 귓속에서는 분명히 바닷바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급한 집안일로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돌아올게요. 마이너스 가영. 쪽지를 마루에 올려두고 가영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성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새벽에 깨우기가 미안했고 무엇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새벽 첫 차 시간에 맞춰 가영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죠. 뒤돌아보니 복례와 대성이 자고 있을 집이 작은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영이 떠난 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쪽지가 마루 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아침에 일어난 복례는 가영의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세면도구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이게 뭔 일이고? 복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를 뒤져봐도 마찬가지였죠. 쪽지는 바람에 날려가서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거든요. 복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갔네. 요샌 다 그런가 봐. 혼인신고 코앞에서 주랭랑치고 대성이 화물차에서 내려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복례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영이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긴 어디가? 튀었지, 튀었어. 복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루 전에 짐 싸들고 사라졌다. 역시 도시년들은 믿을 게 못 돼. 대성은 가영의 방을 확인해 봤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영을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 가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급한 일이 생겼을 거야. 급한 일? 혼인신고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복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단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뭘. 처음부터 수상했어. 도시 아가씨가 왜 우리 같은 시골 총각한테 시집 온다고 했겠어? 소문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은 수군거렸죠. 혼인신고 코앞에 주랭랑 쳤대. 예단 무섭다고 튀었지, 뭐. 역시 도시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박씨 할머니가 제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도시 처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골 총각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 대성은 하루 종일 가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는 닿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한편 부산으로 향한 가영은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대성과 복례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가영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가영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죠.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넥타이를 맨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운업계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외동딸이 돌아왔다더군. 그렇게 오래 연락을 끊고 지내더니 이제 지분 정리는 어떻게 되려나. 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은 생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대성 씨. 하지만 이건 제가 마무리해야 해요. 가영은 마음속으로 대성에게 사과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복례는 그날 밤 이장 박태식을 불러서 하소연했습니다. 이장님,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혼인신고 하루 전에 신부가 사라지다니. 박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네.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어.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동안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해요? 예단 준비하느라 빌린 돈도 있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인 파기면 위자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복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도망간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성은 그날 밤 가영이 잠들었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영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착각일 뿐이었죠. 정말 날 버리고 간 걸까? 대성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본사 이사회실의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가영은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서류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항구의 크레인들이 보였고 컨테이너 선들이 오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이사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영 씨, 회사 일은 복잡해서 지분 정리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 이사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가영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오 이사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죠. 지분이야 어차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사드릴게요. 걱정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모두들 가영을 어린 아이 취급하고 있었죠. 회사 일을 모르는 상무의 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영 씨도 이제 결혼해서 새 출발해야 할 텐데 복잡한 회사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 이사가 더욱 친근하게 말했지만 가영은 그 말 속에 담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노트는 아버지가 손때를 묻혀가며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배 항차, 선박 지분, 직원 장학금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펜으로 쓴 글씨도 있고 연필로 쓴 글씨도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회사 일을 좀 알아야겠어요. 가영이 차분하게 말하자 오 이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가영 씨, 이런 일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괜히 어려운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일하셨는데 딸인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가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만 지키면 아버지의 의도를 살릴 수 있어.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섬세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의 사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복례가 이장을 다시 불러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다 구겨졌어요.
박태식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내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장 역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복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단 준비하느라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도 있었고 혼수 장만하려고 몇 년 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경로당 보일러도 바꾸고 지붕 수리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혼인 파기니까 위자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이장의 말에 복내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막막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정확한 주소도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고. 복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대성은 그날도 가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이 계속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대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정말 날 버리고 간 걸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대성의 마음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영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봤지만 그 시간들조차 이제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가영은 장례를 치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밟아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회사 일도 신경 쓰여서 틈틈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에는 단순히 회사 업무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 기록, 어려운 직원들에게 몰래 도움을 준 기록,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민들레 장학금 마이너스 매년 1,000만 원, 지역 고등학생 10명. 김사원 둘째 수술비 마이너스 500만 원 비밀 지원. 박기사 아들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년치 미리 지원.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가영은 아버지의 진심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그날 밤 가영은 장부를 껴안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나면 돌아가야지. 숨기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야 해. 하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오 이사가 주도하는 지분 정리 작업도 막아야 했거든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경로당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역시 도시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다니까. 그런 예쁜 여자가 왜 시골에 와서 결혼하려고 했겠어? 복래 씨 참 불쌍해. 아들 장가 보내려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박 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도시 처녀 중에 멀쩡한 애가 갑자기 시골로 시집 올 리가 있나? 대성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영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래는 그날 저녁 대성에게 말했습니다. 대성아, 이제 그 여자 생각은 접어라.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대성은 아직도 가영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고개를 저었죠.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인연을 찾는 게 나아. 부산에서 가영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가영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지.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오이사가 실권을 잡으면서 예전 같지 않아.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영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가영은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죠. 우산을 터는 소리와 함께 복례가 마당에서 가영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 대신 호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인데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어디서 굴러먹다 왔노? 복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창피함과 걱정,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루 전에 짐 싸들고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가? 복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이웃집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 장난하나? 그때 시누이 최선옥이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42살의 선옥은 동생 결혼 준비를 도우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선옥의 얼굴에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단은 반지도 한복값도 식장 예약비도 다 어떻게 할 거야? 선옥의 목소리에도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때도 넉넉하지 못했는데 동생만큼은 제대로 해주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거든요.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도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인가? 선옥은 팔짱을 끼고 가영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더욱 못마땅했던 것이죠.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은 누가 갚을 건데 이자만 해도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가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부산에 아버지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복례는 가영이 들고 있던 낡은 노트를 빼앗아 펼쳤습니다. 이게 뭔데? 반찬가게 장부가. 노트 안에는 배의 이름과 숫자들,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에게는 그저 알아볼 수 없는 낙서처럼 보였죠.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뭐라는 거야? 장사라도 하나? 복례는 노트를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뭔 일이고? 신부가 돌아왔네. 사흘 동안 어디 갔었나? 사람들의 시선이 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대부분 곱지 않았죠. 호기심과 비난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역시 도시 여자는 다르네. 혼인신고 코앞에서 주랭랑 치고 예단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왔나 보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체면은 다 구겨졌는데. 이장댁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런 예쁜 여자가 왜 시골에 와서 결혼하려고 했겠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가영은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죠. 변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시에서 뭔 문제가 생겨서 도망 온 거 아닌가? 빚이라도 있나? 아니면 남자 문제?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경로당 보일러 수리 트럭이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춰섰죠. 큰 트럭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리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윤가영님 계세요? 보일러 교체 작업 왔는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가영? 누구야 그게? 아, 저 여자 말하는 건가? 성이 윤 씨였나? 기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윤가영님이 비용 미리 결제하셔서 왔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교체하러요.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영을 다시 쳐다봤죠. 방금 전까지 비난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그거 비용이 얼마나 나올 텐데? 몇백만 원은 좋게 들 거야. 누가 그런 돈을 미리 냈다고? 박 씨 할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복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마을 전체가 고민하던 문제였거든요. 낡은 보일러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이었는데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계속 미뤄왔던 것이죠. 마을 회의에서도 몇 번 논의됐지만 예산 문제로 계속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배관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언제 주문하셨대요? 일주일 전쯤 전화로 주문받고 계약금도 입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가영이 사라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복례는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 살 수 있나? 복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당황하고 있었죠.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보일러는 고마운 일 아닌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 텐데. 몇백만 원은 좋게 들 거야. 겨울에 추워서 고생했는데 이제 따뜻하겠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습니다. 비난 일색이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죠. 이장 박태식도 나타났습니다. 보일러 교체한다고? 누가 비용을 댔대? 윤가영 씨가 미리 주문하고 돈도 냈다고 해요. 박태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예산으로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거든요. 가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자. 천천히 설득해 나가면 될 거야.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보일러 하나 해준다고 해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복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대성이 화물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술 기운이 약간 있었죠. 가영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대성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영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대성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가영아, 우리 집 형편 알지? 아버지 눈에 근저당 잡혔어. 내 화물차 할부도 밀렸고 박만득이가 도장 받으러 온다고 했어. 대성의 고백에 가영은 놀랐습니다. 박만득은 마을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자가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만득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48살의 박만득은 마을에서 사채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늘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최대성 씨 어디 있소? 박만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몇몇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죠. 박만득이 나타나면 좋은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성이 떨리는 다리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서인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복례도 따라 나왔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이. 아니면 경매 들어간다. 박만득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계약서였죠. 대성은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자가 얼마나 더 붙었는지 계산해 보세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박만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대성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죠.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복례의 말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빌린 돈이 이렇게 족쇄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예단과 혼수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박만득은 짐짓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만득이 나타나면 늘 구경꾼들이 생겼거든요. 또 누구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 요즘 농사로는 돈 벌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 대성이네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대성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려는 순간 가영이 나타나서 막아섰습니다. 잠시만요. 채무원금과 이자, 산정표, 공증 문서부터 보여주세요. 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만득이 놀란 표정으로 가영을 쳐다봤죠. 시골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 법 잘 아시네. 근데 보증인 각서에 사인했잖아요. 박만득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대성의 서명이 있었죠. 대성도 그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고 불공정 조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영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회사 일을 정리하면서 배운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연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조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고요. 가영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박만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순간 가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것이었죠. 내일 지분 넘기는 계약 준비됐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이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부산의 일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영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버지의 지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는 대성 가족의 땅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부산에선 지분을 노리고 여기선 땅을 노리는구나.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 가영은 자신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갔다가 와서 설치지 말고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복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모욕감과 지금의 절망감이 합쳐져서 가영에게 쏟아지고 있었죠.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결혼 준비 때문에 빚을 진 거 아니야? 복례의 말에 대성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가영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기는 뭐가 잘못이 아니야. 예단 준비한다고 돈 빌린 게 누구 때문이야? 그때 가영이 들고 있던 아버지의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마당에 떨어진 노트의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글씨들이 번지기 시작했죠.
민들레 장학금 마이너스 매년 1,000만 원이라는 아버지의 필체가 물에 젖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급히 노트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몇 페이지가 젖어버렸습니다. 가영은 마당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서류부터 멈춰야 해요. 불공정 조항이 많습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회관은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죠. 도시 여자가 와서 법 타령하네.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그냥 조용히 있지 왜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박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다니까. 법 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영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죠. 대성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이런 일에 너까지 끌어들여서. 대성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거든요. 박만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내일부터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그럼 더 복잡해져요. 박만득의 협박에 복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집도 없어지고 논도 없어지면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복래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마을회관에 울렸습니다. 그때 이장 박태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진정들 하고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박만득은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업이니까 감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가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가영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가영의 전화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른다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와. 이런 일은 처음이야. 복래가 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부르면 뭐해? 돈이나 있어야 변호사가 일하지.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얼마나 나올지 알아? 복래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돈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밤 가영은 혼자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고를 여는 소리와 함께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 사이로 아직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촛불 같은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필체를 하나하나 따라 읽어나갔습니다. 선박 지분 7%, 직원 복지기금 연간 5천만 원, 지방 청소년 장학금 연간 1억 원. 장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힌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연들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김철수 마이너스 아들 대학 등록금, 어머니 수술비 지원, 박영의 마이너스 딸 결혼 비용, 신혼집 보증금 일부 지원, 이만수 마이너스 아버지 장례비, 가족 생활비 3개월치 지원. 가영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챙겼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영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죠. 가영아, 언젠가 내가 이 장부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돈은 혼자 가져가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된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숨기며 사랑받고 싶었지. 하지만 숨김은 의심을 낳을 뿐이야.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정면으로 맞서자. 다음 날 새벽 가영은 조용히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성에게 쪽지를 남겼죠. 지난번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적었습니다. 부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와서 모든 것을 설명드릴게요. 박만득 시일도 해결책을 가지고 올게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죠. 부산에 도착한 가영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가 가영을 맞이했죠.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영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상무님 장례식 이후에 오이사 측에서 계속 압박해왔다고 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가영의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얘기해둔 것이었죠. 아버지 유언대로 지분 신탁을 발동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이사의 횡령 의혹을 고발하겠습니다. 가영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오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들이 여러 건 발견됐거든요.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가영 앞에 놓았습니다. 오이사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서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이사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영 씨, 상무님께서 생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영이 본 적 없는 문서들이었죠. 마을 장학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이 장부에 적힌 그대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몇 년 전부터였어요. 특히 가영 씨가 회사를 떠난 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죠. 상무님께서 가영 씨가 언젠가 돌아와서 이 일을 이어받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상무님께서는 가영 씨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내일 공증인과 함께 가시겠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 시골에서 사채업자가 불법 고금리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도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불법 사채업은 저희가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예요. 자료만 있으면 바로 고발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대답에 가영은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영은 대성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성 씨, 내가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전부 들고 갈게요. 믿음은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게요. 한편 마을에서는 대성이 가영의 쪽지를 읽고
복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가영이가 변호사랑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박만득 시일도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복례는 쪽지를 읽어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돈 없으면 변호사도 소용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가영이 정말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처지인지, 그리고 박만득 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건지 말이죠. 이장 박태식이 찾아왔습니다. 대성아, 박만득이가 또 연락했어. 내일까지 답 안 주면 정말 법적 절차 들어간다고 해. 이자까지 합치면 원금의 2배가 넘는다더군. 박태식의 말에 대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막막해요. 글쎄, 가영 씨가 정말 변호사를 데려올 수 있다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태식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영은 회사 동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직원들 자식 교육비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큰애 대학 등록금도 상무님이 도와주셨거든.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많네요. 오이사가 실권을 잡으면서 그런 복지는 다 없앴어. 이익만 추구하게 됐지. 직원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 박 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가영은 아버지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나는 잡음과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공증인과 변호사,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점장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가영이가 정말 변호사를 데려온 건가? 저 비싼 차들 좀 봐. 우리 마을에 저런 차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 박만득이 여전히 여유롭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쇼고. 변호사 불러봤자 빚은 빚이고 법은 법이지. 박만득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많은 농민들을 상대해왔고 한 번도 제대로 반격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법이고 뭐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법을 알기나 하겠어? 겁주면 다 무릎 꿇는다니까. 박만득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차분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윤가영입니다.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던 윤철호 상무의 외동딸입니다. 회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죠. 해운업? 그럼 배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야? 윤 상무라고? 혹시 그 유명한 부산에서 해운업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 박씨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가영은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는 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것입니다. 선박 지분과 함께 민들레 장학금, 노인 일자리 사업 설립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윤 상무님의 유언에 따라 오늘부로 신탁이 실행됩니다. 이 마을을 포함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민들레 장학금은 연간 1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이 마을 청소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억 원? 정말로?
우리 마을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노인 일자리는 뭐 하는 거야? 복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영을 사기꾼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큰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뭐라카노. 그럼 정말 돈 있는 집 딸이었다고? 복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영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옥도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네. 예단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한편 부산에서 온 오이사가 급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김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오이사 씨 해운 지분 편취 시도와 관련해서 이메일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모두 발각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영 씨,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오이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전날 갑자기 사라진 건 아버지 임종 때문이었습니다. 말없이 떠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의 사과에 일부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간 거였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대성이 앞으로 나서며 복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남이가. 사람을 믿을 땐 끝까지 믿어야지. 가영이를 의심한 게 미안해. 대성의 말에 복래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박만득이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할 건데? 감동적인 얘기해봤자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박만득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박만득 씨가 사용한 대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불법 고금리 대출로 판명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산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연 이자율 40%는 법정 한도인 20%의 2배에 해당합니다. 초과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학기금과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최대성 씨의 채무는 법정 이자율에 맞춰 재조정하겠습니다. 위법한 이자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지점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의 법정 이자만 적용하면 현재까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만득 씨가 요구한 7천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나죠. 박만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만득 씨 불법 사채업으로 농민들을 착취한 혐의로 고발 조치가 취해집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박만득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합법적인 대출업이었어.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여러 농가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정황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만득에게 시달렸던 다른 농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우리도 박만득한테 당했는데 이제 해결되는 건가? 법정 이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데. 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단도 체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얻는 체면은 진짜 체면이 아닙니다. 가영은 복래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영아,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먼저인데 돈만 받다 아이가. 복래의 사과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여름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변화들이 하나둘 자리 잡고 있었죠. 경로당 보일러는 새 것으로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여들 수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새로 시작된 건어물 포장 일자리 교육을 받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벌레 소리가 정겨롭게 울리는 여름밤, 마당 조명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벽에는 민들레 장학금 일기 선발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벌써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달이면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될 예정이었죠. 박씨 할머니도 손자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우리 손자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성적은 그럭저럭인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정 형편이나 의지도 본다고 하던데. 작년에 대학 포기했던 김신의 둘째도 다시 도전한다더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마을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생긴 것이었거든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건어물 포장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멸치, 다시마, 마른 오징어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죠.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줄 몰랐네. 용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좋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일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박한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저녁 가영과 대성 그리고 복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여름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시끄러운 결혼식 대신 조용한 혼인신고를 선택한 것은 세 사람 모두의 뜻이었습니다. 요란한 잔치보다는 이런 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대성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이제 며느리 말고 내 딸이라 부르면 안 되겠니? 복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영과 함께 지내면서 복래의 마음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시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좋은 일만 생겼어. 경로당 보일러도 바뀌고 마을에 일자리도 생기고. 복래는 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단이니 체면이니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었네. 내가 참 어리석었어. 복래는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들리시죠? 장부에 적힌 당신의 마음,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성이 가영의 다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인데, 이제는 정말 같은 편으로 살아가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대성의 목소리에는 든든함이 묻어났습니다. 방만등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거든요. 가영아,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고마워. 복래는 작은 봉투를 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예단 대신 약속 하나만 받을게. 내가 배운 거 동네 어르신들께 나누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힘들 땐 내가 먼저 물어볼게. 뭐가 필요하노? 라고. 복래의 약속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관계였죠. 어머니, 저도 약속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요. 멀리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볼륨이 살짝 올라가면서 정겨운 멜로디가 마을 전체에 퍼졌죠. 선옥도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동생,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미안해. 선옥은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가영이 언니,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옥의 큰아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 언니가 도와줄게. 가영의 대답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열심히 하면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이장 박태식도 찾아왔습니다. 가영 씨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도시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됐고, 박태식은 고마워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덕분에 어르신들도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네요. 마을 어르신들이 포장하는 건어물은 부산 지역 대형마트에도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한 결과였죠.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다던데요. 어르신들이 정성껏 포장해 주셔서 품질이 아주 좋다고 해요. 박씨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미안했어. 가영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맛나네. 할머니, 저야말로 처음에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가영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마을 복덩어리지. 그날 밤 새마을 금고 지점장이 들러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점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첫 해에는 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15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성공적입니다. 마을의 성공 사례가 다른 곳에도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에는 군청에서도 시차를 나온다고 해요. 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숨김없이 마주한 이름들, 서로를 지키는 약속. 막장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은 건 결국 사람이었어. 그 밤 조촐한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화된 세계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복래는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여기 와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름밤 벌레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은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가영은 아버지의 장부를 가슴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산골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영이와 복래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